자, 술로 인해서 곤욕을 치른 스타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가수 길 씨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조심한테 하시는 말씀 없으세요? 사과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여기 길치대기에 물려있는데 사과 안 하실 건가요? 사과 안 하세요? 잠깐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음주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리운전은 왜 안 부르신 거예요? 자, 가수 길 씨.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인데 징역 8월이 선고가 됐네요. 아, 구형한 거죠. 검찰. 구형이군요. 징역 8년. 어쨌든 검찰의 실형을 구형한 겁니다. 벌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길 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사실이다. 다 인정한다. 다 인정하죠. 뭐 음주 바로 걸렸는데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지른 너무 큰 죄라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제가 저지른 너무 큰 죄라는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 거냐면 이번이 이제 세 번째예요. 길 씨가. 네. 2004년 한 번 있었고 14년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삼진아웃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정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첫 번째는 벌금형 선고되고 그랬지만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례적으로 징역 8월에 실형을 구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오늘 출두할 때요. 나올 때 모습이 참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길 씨가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눈만 딱 보여요. 누구는 저를 닌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이 보통 연예인들이라고 해도 저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람들은 본인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가리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길 씨 얼굴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대부분 뭐 탑씨도 그렇고 연예인들 뭐 얼마 전에 뭐 작년에 재판 받은 이병헌 씨도 그렇고 다 그냥 얼굴 드러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긴다고 숨겨주나요 그 얼굴? 네. 근데 길 씨는 왜 저렇게 검은 마스크에 검은 모자에 검은 후드티까지 입고 저러고 네. 나왔는지 참 이해가 가. 오히려 눈에 더 잘 띄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본인은 거기 누군가 눈만 궁금해서. 내놨는데 저렇게 한 사람이 법원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랩 가수잖아요. 약간 네. 특이하게 본인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네. 삼진아웃법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삼진아웃법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2년 동안 이제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고 취소되는 경우 이 일반인들 같아도 좀 흔한 경우인가요? 원래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습관처럼 저렇게 자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삼진아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야, 세 번째면 무조건 구속이라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삼진아웃 같은 경우에는 왜 삼진아웃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 우리 대개가 0.05 이상부터 얼마까지는 뭐 면허 정지 며칠, 얼마까지는 면허 취소 이렇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걸렸을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0.05만 넘으면 그냥 바로 면허 취소해요. 그리고 2년 동안 못 답니다. 네. 그리고 법정형 자체도 가장 그 세 번째는 음주량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법정형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삼진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검찰은 징역 8월에 실형을 구형을 한 건데 법원이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길 씨는 들어가시는 거고 법정 구속. 그게 아니라 법원이 그래도 조금 선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 되겠죠. 벌금형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른 연예인 얘기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술과 관련된 내용인데 배우 고현정 씨가 라디오 방송에 전화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음주 논란에 휩싸였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뭐 공중파 라디오에서 방송에 김성경 씨가 이제 그 이번에 새 영화를 구세주라는 영화를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친한 고영정 씨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 라디오 듣다 보면 그렇게 많이 그렇죠. 연결하지 않습니까? 친한 연예인들끼리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근데 고현정 씨가 갑자기 이성경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성경 씨가 왜 이러는 거야 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DJ 박성영 씨가 영화 구세주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될까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고현정 씨가 혹시 야, 술 먹은 거 아니야? 그 아침이거든요 방송이. 네네.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술 먹고 술이 안 깨가지고 음주 방송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네티즌들의 의혹들이 좀 일었는데 소속사에서 밝히기로는 그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소속사가 밝혔죠. 잠결에 라디오. 자, 그러니까 잠결에 라디오와 전화 연결이 돼서 상대방 이름 등을 잘 못 부른 거지, 잘못 부른 거지.
술이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소속사를 통해서 고현정 씨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라디오가 아침 몇 시쯤에 하는 라디오인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침, 이른 아침 쪽으로, 10시, 오전이에요. 제가. 오전이에요?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그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이게 술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10시면은 좀. 아니, 고현정 씨가 이제 술을 좀 잘 마신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난번에 2015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술은 잘 마신다. 네. 소주 2병.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진행자가 나도 같이 술을 먹어봤는데 뻥튀기만 놓고 맥주 1500cc를 먹는 사람이 고현정이다.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것들이 방송되니까 사람들이 고현정 하면 술을 잘 먹는 배우 네. 이렇게 돼 있는 속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아마 술 먹었을 거야 이런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술을 먹었다고 확인이 됐거나 누가 같이 먹은 사람이 얘기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깜짝 전화 연결이어가지고요. 아. 일부 팬들은 뭐 술 좀 마셨으면 어떠냐 뭐 이런 그렇죠.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공식적인 상황에서 음주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깜짝 쇼 차원에서 전화 연결한 거기 때문에 뭐 고현정 씨가 술을 마셨던들 또 잠결인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친구 몇 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그래서 앞으로 와. 앞으로 남들 미안하고 밥 마시지 말랬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파장이 아주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강원도 강릉에서도 10대 소녀가 또래에게 7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가해자들도 피해자도 고작 15살, 17살 소녀들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달 전 더위가 한창이던 7월 달의 이야기인데 경포대 백사장에서 시작된 폭행이 예. 7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일단 피해자는 17살이고요. 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친구와 그다음에 후배들이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가해자들은 왜 너 헤어진 내 남자친구를 왜 연락했냐? 네. 그리고 네가 내 사생활에 그렇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 하고 폭로하고 다닌다며? 그리고 같이 자취할 때 생각해보면 너 돈도 안 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네. 백사장에서 경포대 백사장 폭행을 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강릉에 있는 원룸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피해자를. 그렇게 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원룸에서도 폭행을 하니까 장소 옮겨가면서 한 7시간 폭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그 폭행하면서 지인에게 우리 SNS 때문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까지 했다는 거죠. 네. 자, 일단 영상 통화를 통해서요. 영상 통화. 네, 지인에게 잔혹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였습니다. 의료진이요, 치료를 위해서 몸을 좀 만지려고 해도 아주 극한의 괴로움과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시 폭행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친구 몇 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내가 그래. 그래서 앞으로 와. 나 얘기해.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앞으로 남들 미안하고 밥 마시지 말랬다. 죄송하고 조심하고. 했던 얘기를 왜 또 해? 술 먹고 싶어서 그런가? 자, 저 영상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 15살, 17살 아이들의 대화인지 정말 저도 치가 떨릴 정도의 그런 화면인 것 같은데, 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도 주변에 이 사진을 막 보여주고 SNS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부산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 사건인데 당시에도 선배에게 이 메시지로 심하냐 사진 보여주면서 교도소 갈 것 같냐 나 사고 쳤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번에 강릉 사건도요. 이 폭행 이후에 글을 게시합니다. 자, 가해자가요. 사건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B 욕을 하고 있느냐. 가해자가 따지고 싶다.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강릉 사건도,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강릉 사건도 이제 SNS가 결과가 돼 있는 건데, 가해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뭐뭐들이냐. 그러니까 예전인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게 없네요. 뭐 따지고 싶다. 이런 약간 자조적인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한 명이 근데 우리 전국에 얼굴 이름 팔리는 거야. 이 보도가 되니까 본인들의 얼굴 이름 알려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가해자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와, 팔로우 들려서 SNS 스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그 어린 학생들과 제가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사실은 폭행이 범죄입니다. 네. 그게 범죄면 사실 이게 숨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일 나네. 나 이게 사람 때렸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요즘 이 부산 사건도 그렇고 강릉 사건도 그렇고 오히려 본인의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SNS에 워낙 뭐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일상생활을 올리다 못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건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막 올려서 일단 관심을 끄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좀 해보지만 도저히 왜 이런 본인들의 폭행 사건들을 SNS에 올리면서 팔로워 늘려서 스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범죄라는 인식을 전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뭔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사진을 찍거나 예를 들면 SNS로 중계를 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할 텐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범죄다라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게 또래 사이에서 일종의 영웅심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극한의 어떤 학대를 하거나 때리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꿈꾸는 문화, 이런 왜곡된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의 이 현장입니다. 그 자취방. 실제로 폭행이 일어났었던 조금 전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폭행이 이루어졌던 자취방 현장을 저희 채널 A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단독으로 취재한 현장 화면입니다. 저 문이 열려 있는 저 장면인데 저희 채널 A 기자가 단독으로. 네,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종합뉴스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더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의 이 심정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들 댓글 달고 보면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아무 가성의 필요도 없고 답답하죠. 애들이 자기가 얼마큼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 몇 대 때린 걸로 이렇게 하느냐 시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교육 현장이 뭔가 고장나도 확실히 고장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들 지금 14살, 15살짜리 죄의식도 없어요. 너무나 잔인한데 학교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고 사실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맡고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교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일선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쨌든 교육 현장을 한번 좀 돌아보고 뭔가 정말 이 고장났다는 것이 저런 식으로 결국 표출할 수밖에 쌓여서 결국 표출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어디 신문에도 났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동성애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굉장히 논란이 돼갖고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갈등보다는 어쨌든 아이들 기본적인 인성을 바로잡는데 교사들이 조금 더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 청소년의 어떤 범죄라든지 청소년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얘들은 아직 어리다.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른다. 이런 측면에 그 접근을 해가지고 너무 온정적으로 이렇게 다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법원이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그리고 좀 더 일관된 잣대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오히려 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도 12세, 14세까지 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